예, 저는 이제 뭐 주로 제 이제 연구의 포커스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뭐 굉장히 브로드하게 이제 펄스에이전이다, 설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현업에서 일할 당시에 설득은 굉장히 명확했어요. 뭐이 광고물 아마 광고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제 광고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광고물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광고물을 보았을 때는 아, 이게 명확하게 광고구나. 다시 말해서 이게 명확하게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메시지구나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이었죠. 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1950년대, 60년대, 소위 말해서 이제 광고의 황금기다. 혹시 그 매드맨이라는 TV 시리즈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시절을 이제 그렸던 드라마였었는데요.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많은 광고 대행사들, 예를 들어서 오그비의 매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BBDO,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광고의 아버지라고 하는 빌 번박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였는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뭐 화면을 통해서든 지면을 통해서든 노출을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굉장히 광고하기가 좋은 시절이었죠. 근데 뭐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런 시절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예전에 이런 걸 뭐 광고 클러터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클러터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거의 광고나 여러 가지 그런 설득의 메시지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앞서 봤던 화면보다는 이런 환경이죠. TV에서는 계속 커머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거실에 앉아있는 수용자들은 뭐 저희 같은 시청자들은 다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뭐 주로 스마트폰을 하거나, 이 사진도 사실 뭐 찍은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여기 스마트폰은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아니면 뭐 노트북을 쓴다거나 굉장히 이제 디스트랙트 된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살고 있고요. 따라서 설득이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 하기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처음에 특히나 이제 인터넷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소셜 미디어나 뭐 서치 엔진이 등장한 이후 소비자들이 그 전 시대에 비해서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됐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따라서 펄스에이전도 굉장히 많이 정교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아주 다양한 그런 그 히든 펄스에이전, 숨어 있는 펄스에이전, 광고처럼 명확하게 저 메시지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이게 설득인지 아닌지, 뉴스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정보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따라서 이런 시대에 정말로 아직도 소비자들이 혹은 또 수용자들이 이렇게 파워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인터넷으로 눈을 잠깐만 돌려봐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워낙 그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미국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 혹은 또 인터넷 유저들이 이제 서치 엔진, 미국에선 구글을 주로 쓰기 때문에 서치 엔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이 진정한 정보이고 어떤 부분들이 광고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맨 위에 보면 이제 페이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서치 엔진 광고, 검색 엔진 광고죠. 그런데 이제 조그맣게 애드라고 써 있거나 뭐 스폰서드 애드라고 써 있기는 한데 별로 사람들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2018년에 나온 뭐 제2의 아티클을 보더라도 대부분 30% 이하의 사람들이 그게 이제 광고다라는 인식을 그냥 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 맨날 많이 쓰시는 페이스북은 이제 많이 안 쓰시겠지만 이제 소셜 미디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광고죠. 어떻게 보면 광고인지 혹은 또 정보인지 그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뭐 스폰서드라고 조그맣게 써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광고인지 정보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뭐 뒷광고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네이티브 애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뭐 어떤 플랫폼이건 지금 굉장히 다양화가 되었고, 뭐 주요 이제 언론의 말하자면 그 수익원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저희 그 광고에서는, 광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약간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최초 이제 어텐션부터 나중에
비헤비어까지를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맨 마지막 단계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헤비어 단계고 특히 이제 펄처스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도 이제 네이티브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광고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정보의 가치나 아니면 그 소비자와의 관련성 때문에 내 화면에 뜬 것이 아니라 이 브랜드 혹은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화면에 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사실 저희가 소비자들이 정말 힘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상처받기 쉬워졌느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사실 이제 자기 인식에 관련된 그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데 저희가 사자인데 고양이로 보고 있는지 혹은 고양인데 사자로 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그 질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점에서는 이런 히든 펄스에전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고양이인데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는 사자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저는 이제 최초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컨셉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마 그 최근 들어서 최근도 아니죠. 벌써 한 5, 6년 이전부터 이제 교육학 쪽이나 심리학 쪽을 중심으로 메타커그니션 혹은 뭐 메타인지라는 개념들이 많이 한국에서도 확산이 되고 또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 나온 개념들이었는데 마케팅이나 광고 쪽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을 뭐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2002년도에 라이트가 JCR이라는 이제 저널에 퍼블리시를 하는 거에서 앞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표현을 더 붙여서 시장에서의 메타코그니션의 개념 그리고 좀 더 브로드하게 봤을 때 이제 소셜 인텔리전스 사회적인 지능 이라고 이제 이것을 명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타코그니션랑 같은 개념인데 약간 그 익스텐션이 된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결국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인데 뭐 굳이 뭐 한국말 혹은 뭐 한자어로 표현을 하자면 아마 역지사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혹은 어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단순히 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프로세싱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왜 그런 메시지를 저 소스가 나한테 보냈는지 그 이제 너머에 있는 그 의도라든가 혹은 모티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한다라는 관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메타코그니션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서 되게 이제 다양한 정도의 다른 그 시장 메타코그니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소셜 인텔리전스도 역시 그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 메타코그니션 그리고 소셜 인텔리전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포지셔널한 관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타고난 것들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내가 길러온 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게 이제 시츄에이셔널하게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그게 이제 구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용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는 변수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관점에 기대서 1994년에 프리 에스타드 앤 라이트라는 두 분이 펄세이션 널리지 모델이라는 일종의 그 메타커그니션에 기반한 이제 설득 이론을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아래 제가 간단히 뭐 그림을 그려놨는 레고 둘이 싸우는 그림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how persuasion target이라는 건 이제 그 설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cope with, cope라는 건 보통 이제 어떻게 대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혹은 거기에 저항을 할지, 이 모든 개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persuasion attempt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광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by the persuasion agent.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는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 보통 뭐 광고를 기준으로 본다면 광고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PR이 된다면 뭐 PR 프랙티셔너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시장에서의 상황이면 소비자가 퍼스에이션 타겟이고 물건을 파는 세일즈 퍼슨이
펄스 에이전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펄스 에이전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펄스 에이전 널리지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은 펄스 에이전이란 건 다시 말하면 설득이라는 것은 펄스 에이전 타겟과 에이전트 간에 계속되는 온고잉하는 게임이다라고 봤습니다. 에이전트가 타겟이 될 수도 있고 타겟이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그 관계에서의 게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단순하게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스가 왜 나한테 저런 메시지를 던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숨어있는 의도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단순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50%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라고 세일즈 퍼슨이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정말 저 물건을 팔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세일을 해주는구나. 라고 아마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디스카운트는 나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니까 역시 내가 저걸 사긴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제 두 가지에서 보면 thinking about thinking인데 세일즈 퍼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인퍼런스 추론을 해봤다는 생각이 한 가지가 드는 거고 동시에 내가 그것이 이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에 대해서 또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다. 이 두 가지 개념의 어떤 메타커그니션이 그 단순한 시점에서 이제 프로세싱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애드버타이징 띠오리라는 책이 뭐 한국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제 챕터 8을 한 제가 4년 벌써 됐네요. 전에 이제 저희 동료 교수랑 함께 썼는데 그 챕터에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얘기해 보면 그때 당시에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모델이 현재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 어떤 상황에서 아니면 어떤 선행 변수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메타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선행 변수는 인지적인 소스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깊이 있는 생각이죠.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바빠요. 지금 누굴 만나러 가야 되거나 아니면 내일이 시험이면 뭐 50%, 70% 디스카운트 메시지가 떠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메타코그니티브 프로세싱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코그니티브 리소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히든 모티베이션이나 혹은 인텐션에 대해서 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큐의 액세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50% 디스카운트다. 뭐라는 게 하나의 그런 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세일즈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던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이라면 그렇지 않은 뭐 학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펄스에이전 널리지를 많이 액티베이트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선행 변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펄스에이전 널리지를 이제 액티베이션 시킨다라고 보고 있고요. 펄스에이전 널리지 모델 안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그 컨스트럭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펄스에이전 널리지라고 하는 거는 그런 펄스에이전 택틱에 대한 나의 널리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buy one get one free 그러면 이게 나를 하나 더 사게끔 이 물건을 사게끔 만들려는 하나의 택틱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펄스에이전 널리지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전트와 타겟에 대한 널리지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에이전트라면 예를 들어서 광고주라면 타겟에 대해서 연구하고 소비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게 이제 타겟 널리지를 갖게 되는 과정이고 거꾸로 이제 제가 소비자라면 광고주들이 어떤 주로 그런 이제 방법들을 설득의 방법들을 쓰는지 그 사람의 뭐 그 회사 히스토리를 아는 것들이 에이전트 널리지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그 레퓨테이션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에이전트 널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터핑 널리지는 좀 더 브로드한 관점에서 전체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일반적인 그 지식을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이 되면 이제 보통 세일들을 다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세일즈에 대한 메시지를 봤을 때 이게 여름이니까 하는구나. 원래 하는 거였구나. 이제 이런 일반적인 널리지를 이제 터핑 널리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PKM, 펄스에이전 널리지 모델 안에서는 이 세 가지 널리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스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이제 사람들이 태도에 대한 그 변화 혹은 그 선택에 대한 변화 아니면은 뭐 저지먼트에 대한 그 변화들을 이제 주로 갖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인데 사실 저는 이제 지난 뭐 10년이 조금 더 됐는데 그동안 이제 주로 이 모델을 좀 발전시키는데
제 연구에 포커스를 좀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좀 해왔었습니다. 뭐 애드벌 게임이라든가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아주 일반적인 펄스에이전이라기보다는 약간 히든 펄스에이전이라는 컨텍스트에 맞추어서 이 띠오리 혹은 이 컨스트럭트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해왔는데 포커스는 주로 이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펄스에이전 널리지가 그 사람들이 펄스에이전 택틱에 대처하는 데에서 펄스에이전 널리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이그나이트 시키느냐, 아니면 프로세싱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카운터 아규먼트를 불러오느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특히나 이제 디지털 관점에서 두 가지 그 말하자면 부분에 대해서 했던 연구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현재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미국 인더스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분류를 한 건데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뭐 단순하게 예전 트레디셔널 미디어처럼 그냥 보이는 게 다가 뭐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 디지털에서 이제 광고가 돌아가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애그리게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모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한 결과값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포캐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개인화를 시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인데 제가 그 안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콜렉션하고 하는 과정을 비헤이비어럴 데이터 드리븐 혹은 뭐 백엔드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는 부분, 뭐 요즘 유저 인터페이스, 뭐 유저 뭐 익스피리언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봤을 때 그 보여지는 메시지들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백엔드를 먼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온라인 비헤이비어럴 데이터 드리븐 애드버타이징 혹은 짧게 말해서 온라인 비헤이비어럴 애드버타이징 OBA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이 기술이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게 이제 광고 회사에서 1990년대 말이었는데 이미 그때 이게 더블 클릭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구글의 자회사가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던 단계였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혹은 디지털 세상에서 하는 모든 비헤이비어들 뭐 어디를 브라우징을 하고 클릭을 하고 비짓을 하고 또 스테이를 하고 이 모든 데이터들을 소위 말해서 긁어 모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제 개인에 대한 행동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구나, 어디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결과값들을 가지고 그거에 가장 적합화된 광고 메시지를 보내준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OBA의 개념입니다. 제가 계속 쭉 말씀드리면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OBA에 관련된 간단한 제가 비디오를 준비했는데 이거 잠깐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We are online all the time. With every click we make, thousands of third-party vendors can analyze the data trail we leave behind. They are able to build detailed profiles of our lives, enabling advertisers to reach us with specific messages based on our interests, browsing history, location, and demographics. Yet most consumers have little awareness that this is happening. How are we being tracked, and what is done with our data? Consumers are increasingly creating what we call, a data trail. Mark Zagorski runs Xlate, a data broker firm in downtown Manhattan. By dropping a cookie or other tracking technology onto a browser, most people have never heard of data brokers. And like other third-party data gatherers, they do not require the permission of consumers to gather their information in America. Their actions are largely unregulated. Recently, data brokers in America have come under increased scrutiny. Some of them have started websites to allow consumers to check some, but not all, of the data that has been collected about them. I took a look at one set up by BlueKai, one of the biggest data brokers in America, to see what they know about me. So they think they know where I live, New York, although I've also been to Texas recently, so they think that I may live in Texas.
For some reason, they have me in Columbia, South Carolina, which is not the case. They're able to see my professional interests based on where I've browsed, my hobbies as well. I've gone to political sites, I've checked out resorts, travel, of course. They've anticipated what I might want to buy. So they can tell that I've been looking for air travel, that I'm looking to travel within the next 2 months. They can tell that I'm looking to travel economy. They can tell what day of the week I've been looking for travel, the Thursday and the Sunday. They can tell airports that I've been looking at departing from. So Houston, Texas, Athens. I've been looking at a vacation to go there later in the fall. Here they are trying to anticipate things I might be interested in, which they could then sell to marketers. So they're able to come up with a pretty rich mosaic and sell that data on to marketers who may be interested in reaching consumers like me. As advertisers learn more about what consumers are searching for, their location and interests, they're able to target them in more precise ways. Most of us have had the experience of searching for a flight online and being bombarded with advertisements for travel on other websites. This is called retargeting. A whole market has developed where firms are able to buy advertising space within milliseconds and by the attention of specific sorts of users. This is called real-time bidding. Jim Caruso is an executive at Varick Media Management, which uses algorithms to buy advertising impressions in near real time for advertisers who want to reach consumers. We've started to overlay all different sources of data. So it could be simple stuff like geographic data, where are you coming from, what state, what DMA, what zip code. It could be stuff like census data. And then there's also other third-party data providers. So it could be something like MasterCard or different stuff that's measuring based on actual purchase data. So it could be driven from, you use a loyalty card when you swipe at a pharmacy. We capture that data about you, and then they basically take that and match it to figure out who you are online. So when we see you online, we can tell some different behaviors that you have. So we're able to see here who buys certain yogurt brands, and you can target them online, who buys certain soap categories, who buys certain salad dressings, who shops at certain retail stores, and you're able to go after specific users based on that data. Yeah. So they do an anonymous match where they say, hey, based on you using your loyalty card or your credit card, we now know what you purchased offline. We are able to match that to a cookie or an ID, anonymous ID online, and then we're able to target that cookie in real time.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중간에 리치 모자이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모자이크, 한국말로 좀 바꾸면 그런 건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싱글 유저 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초기 단계에서는 그 애큐러시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모든 활동들을 사람들이 디지털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애큐러시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리테일 스토어에서 갖고 온 데이터도 있고, 뭐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갖고 온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OBA 관점에서 가장 메이저로 쓰였던 데이터들은 이제 서드파티 쿠키 베이스드 데이터라고 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쿠키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를 돌아다니게 되면 그 브라우저에서 자그마한 쿠키 파일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의 그 브라우저에 이제 심게 되죠. 원래 쿠키 파일의 목적은 그 브라우저를 다시 재방문을 하거나 했을 때 좀 더 이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문제는 이게 서드파티 쿠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ESPN.com을 방문을 했을 때 ESPN.com이 쿠키 파일을 제 브라우저에 인베드하는 건 이제 퍼스트 파티 쿠키라고 하고요. 그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제3자 회사들, 말하자면 ESPN.com과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쿠키 파일을 제 브라우저에 씹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넣어놨는데, 이제 그 좌측 하단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 만화에 있는 유저가 이제 joke.com, 그다음에 loan.com, 뭐 badplace.com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백사이드에는 adobe.com이나 혹은 뭐 doubleclick.com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저는 세 가지 사이트만 방문을 했지만 adobe.com 혹은 doubleclick.com에서는 이 유저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심어놓은 그 쿠키 파일이, 특히 이제 서드파티 쿠키 파일이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ESPN.com, 뭐 뉴욕타임스.com밖에 방문을 안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서드파리 벤더들이 제가 어떤 곳을 방문했고 얼마나 머물렀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모두 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나왔던 데이터 브로커라는 표현들인데 주로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아까 얘기 나왔던 오라클 블루카이 지금 이제 오라클 애드 클라우드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에서 또 한 가지 나왔던 얘기가 이제 리얼타임 미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총합을 해서 이 DMP라는 회사에서 아도비 같은 회사죠. 이런 회사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높은 애큐리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방문한 거를 밀리세컨에 인식을 하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렐러번스가 가장 높은 광고를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OBA가 돌아가는 관점이 되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기술 때문에 그 디지털 광고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타겟팅의 애큐리시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갖고 온 현상들이 뭐냐면 그 디지털 광고가 이제 소위 이제 독과점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 예전에만 2018년만 해도 듀오폴리 그러니까 이제 과점이라 그래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거의 한 60%의 시장을 점유를 했었는데 한 2년 사이에 그 친구들의 그 세 가지 회사들의 그 과점 형태가 늘어났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굉장히 또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이 세 회사가 이제 이 시장을 좀 더 독과점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그 데이터 트래킹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밸류 체인상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퍼체즈 단계에서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세 회사가 가져가는 광고 시장에서의 그 애드 스펜딩 프로포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광고 시장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이 세 회사가 60% 이상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그 프로세스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놓은 건데 그 한국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아주 초기 단계부터 아주 몇몇 안 되는 회사들 이제 다음 카카오 다음이나 네이버가 시장을 이미 독과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독과점이 나타난 지가 그렇게 몇 년이 되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미디어들이 자기네 광고 스페이스를 팔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인터미디어리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애드 익스체인지나 애드 네트워크 같은 회사들이 그것들인데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고 지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타겟팅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에이전시나 광고주가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밀리세컨에 그 정확한 광고의 지면을 이제 이 광고주의 광고를 실어주는 거죠. 중간에 뭐 ATD, DSP, SSP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오토메이션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이제 비딩 코드를 다 넣어놓고 그래서 어떤 광고주가 예를 들어서 뭐 30대에서 45세 뭐 서울 지역에 사는 예를 인컴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나의 타겟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아니면 그 타겟이 이제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해외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타겟을 규정했으면 그거에 맞는 사람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는 광고가 100만 분의 1초 안에 바로 이제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이코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광고 지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게 뭐 상대적으로 간단했었습니다. 마케터나 광고 에이전시에서 뭐 전화를 걸어서 예를 들어서 MBC나 ESPN에 전화를 걸어서 나 그 광고 뭐 얼마나치 집행할 테니까 얼마에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벤더들의 역할은 뭐 다양합니다. 뭐 타겟팅의 애큐리시를 높이는 회사도 있고요. 그걸 오디트하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회사도 있고 또 아까 뭐 리타겟팅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데이터 트래킹을 통해서 한번 방문했던 사람들에게만 다시 그 광고를 보여주는 테크놀로지를 파는 회사들도 있고 하여튼 이 이코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 그림도 사실 2012년 그림이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굉장히 이 이코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현재 시점에서의 광고주들의 역할 혹은 또 CMO라고 보통 하죠. 뭐 치프 마케팅 오피서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그림, 이코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최근도 아니죠. 이미 뭐 한 10년 전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치프 마케팅 오피서들이 주로 이제 마케터들 주로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이나 심리학이나 광고를 전공한 사람들이 됐다면 최근 들어서 미국의 대형 컴퍼니들의 대부분의 CMO들은 이제 텍 출신들이 되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좋은 얘기들이죠. 돈 많이 벌 수 있고 뭐 광고 또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 벌써 10년 전이 됐네요. 뭐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뉴스인데 아마 한국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겟이라고 하는 이제 소매점이죠. 한국의 이마트 같은 곳인데 어느 날 이제 타겟에서 어떤 16살밖에 안 먹은 여고생이죠. 여고생한테 그 출산용품을 배달을 시킨 거예요. 사은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받고 이건 뭐지라고 열어봤더니 뭐 축하합니다. 당신의 임신을 축하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서 타겟에 전화를 한 거죠. 내 딸이 이제 6살밖에 안 됐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 딸이 임신을 했다는 게 이제 밝혀집니다. 타겟이 부모님보다 그 딸이 임신했다는 것을 이제 먼저 알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왜 가능했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 브로커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월그린이나 이런 이제 드럭스토어에 가서 그 테스트기를 사고 그 다음에 그 타겟이나 뭐 월마트 같은 데서 가서 이제 그런 머터너티 프로덕트를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타겟에서 머터너티 인덱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의 인덱스에 따라서 이제 그 데이터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임신을 했을 확률이 65%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보통 65%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런 사은품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서 뭐 소송한다 뭐 어쩐다 했다가 실질적으로 딸이 그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광고의 효율화 다시 말해서 이제 광고 타겟과의 광고 메시지의 렐러번스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실 그거 반대면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이슈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OBA에 대한 일반적인 뭐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현업에서 일할 때부터.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는 몇 가지 간단하게 이제 제가 했던 리서치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펄스에이전 널리지 관점에서 펄스에이전 널리지는 OBA 컨텍스트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하는 모든 디지털 비헤이비어들이 다 트래킹이 되고 애그러게이시 돼서 그게 이제 다 분석이 돼서 나한테 적합한 광고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기본적인 PKM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레지스트레이션을 레지스터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애드 어보이던스라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펄스에이전 널리지가 높아질수록 어보이드를 많이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건 너무 이제 단순한 것 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가 물론 굉장히 큰 이슈긴 하지만 또 동시에 나한테 되게 적합한 필요한 정보만 광고에서 보여주니까 사실 그 보통 이제 애드 일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웹사이트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볼 때 제가 사고 싶어 하는 혹은 사려고 막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뭐 디스카운트 광고가 뜨면 그 광고는 굉장히 저한테 고마운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이제 프로텍션 모티베이션 티오리라는 기존의 이제 헬스컴이나 리스크컴에서 쓰는 티오리가 있더라고요. 이 티오리가 이제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프로텍트하려고 할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되게 이제 쉽게 설명해 주는 모델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이제 잘 컨비네이션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펄스에이전 널리지를 갖게 되었을 때 베네핏 함 혹은 베네핏 리스크에 대한 컬큘레이션을 한다. 소위 말해서 나한테 렐러번트한 메시지를 받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프라이버시 이슈를 프로텍트하는 게 중요한지 요걸 이제 컬큘레이션을 한다. 나중에 이제 이게 프라이버시 컬큘레이션 티오리라는 티오리가 따로 있는데 그 티오리도 역시 이제 펄스에이전 널리지 모델 안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커머니 앤 캠벨이 2004년에 그런 컨셉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펄스에이전 널리지 모델과 PMT 프로텍션 모티베이션 티오리를 이제 콤바인을 해서 이런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펄스에이전 널리지를 갖게 됐을 때 단순하게 그 광고를 OBA를 어보이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한테 이익인지 계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보이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기 효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도 계산을 해보고 동시에 그런 메시지를 내가 받았을 때 나는 설득당하기 싫어라는 리액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모델에 들어가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그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베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발견점들이 있었는데 뭐 저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지적을 해준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베네핏보다
threat이 혹은 함이 훨씬 크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뉴니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저기 그 베네핏이 더 크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어보이드를 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스타디였었고요. 그 다음 스타디에서는 다른 좀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때 한참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던 타겟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졌던 이제 퀘스천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코핑이나 혹은 프로텍션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그걸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third person effect 혹은 뭐 제3자 효과라고 얘기도 하는데 퍼스에이전 널리지가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퍼스에이전 널리지를 갖게 되었을 때 이제 보통 그 third person effect 혹은 뭐 퍼셉션이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이펙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가 훨씬 나에게 주는 역할보다 크다라는 개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설득 메시지를 봤을 때 나는 설득을 안 당해. 하지만 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설득을 당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메타코그니션입니다. 그래서 가버먼트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레귤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포르노 광고라든가 아니면 뭐 틴 위민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연구에서 이제 많이 쓰였던 이론들인데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버먼트가 레귤레이션 하는 걸 서포트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띠오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띠오리를 이제 하나로 이제 컴바인을 해서 사람들이 소셜 코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도 있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 생각과는 사실 다르게 사람들이 소셜 코핑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 않고 계속 개인적인 코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에이션 어널리시스를 해서 봤더니 보통 이제 미디어 이펙트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이 나에 대한 영향보다는 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한데 이 현상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펙이 있다 없다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이 현상을 알게 됐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이펙트가 오느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사실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어떤 미디어 이펙트가 나한테 어떤 해를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3자 효과가 이펙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어떤 직접적인 해를 미친다 혹은 트렛이 된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한테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소셜 코핑, 다시 말하면 가버먼트 레귤레이션을 서포트하는 인텐션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비헤이비어럴 인텐션만 나타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가 한참 그 유럽이나 혹은 미국의 일부 이제 좀 약간 리버럴한 주들에서 그 가버먼트 레귤레이션이 막 발현이 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GDPR, 뭐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이제 EU에서 나타난 것이고 CCPA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CCDA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캘리포니아나 미국의 한 4-5개 주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그 가버먼트 레귤레이션들인데. 워낙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심하다고 봐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레귤레이션을 시작을 했었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주에서는 전혀 레귤레이션이 이제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가버먼트가 이런 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답을 얻어볼 수 있었던 그런 연구였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까지는 관심도 없고 나에 대해서의 영향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또 이유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EPPM이라는 띠오리를 좀 더 재밌게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 띠오리가 재밌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내가 OBA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이후에 두 가지를 더 고려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게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트렛이 되느냐, 위협이 되느냐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거 이제 first appraisal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써놨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비록 이제 내가 그게 나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자기 효능이 있느냐. 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또 나의 그 대처가 달라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제 그 OBA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위로 가서 그래서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또 perceived efficacy가 굉장히 하이하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라고 한 그 경우에만 어떻게 보면 이제 4분의 1에만 해당되는 경우죠. 그 경우에만 사람들이 자기를 프로텍트 하려고 모티베이트가 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아웃컴이 애드 트래킹 블로킹을 하는 비헤이비어럴 체인지를 갖고 온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비록 두 번째 경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트렛이 높더라도 퍼시브드 이피커시가 낮으면 디펜시브 모티베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트렛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 블로킹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 다시 말하면 트렛이 낮은 경우에는 이피커시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이제 관심이 없다. 코핑을 스탑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퍼센트로 나눠보면은 아무리 내가 OBA가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피어를 느꼈을지라도 only 뭐 25%의 사람들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서 애드 블로킹이라는 어떤 비헤이비어럴 체인지를 가지고 온다. 라는 뭐 그런 이론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었고요. 마침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조사한 리포트들을 보면 실제로 애드 블로킹을 어떤 형식으로든 하는 전체적인 그 유저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한 32%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왜 그 정도밖에 사람들이 안 하는지,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 그런 제대로 된 코핑 비헤이비어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인데 좀 전에 말씀을 다 드렸고요. 후속 연구로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좀 전에 보였던 세 가지 연구들은 대부분 학생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아마존 엠톨크라 그래서 그냥 그 컨비니언스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다 non probability 샘플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마침 이제 좋은 데이터를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probability 샘플링이었고 전체 이제 모수가 한 25,000명 정도 되는 데이터셋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슷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존의 익스피리언스와 퍼시브드 컨트롤이 결국 이제 그 프로텍션 비헤이비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본적으로 보고 그것들 간의 제네레이션별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명확한 제네레이션별 차이가 있었고요. 젊을수록 이런 데 대한 익스피리언스, 네거티브 익스피리언스도 높았고 퍼시브드 컨트롤도 높았고 따라서 프로텍션 모티베이션 프로텍션 비헤이비어럴 체인지도 훨씬 높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이제 여기서 젠 4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65세 이상 분들이었는데 대부분 그런 프로텍션 비헤이비어를 하고자 하는 인텐션들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요 콘텍스트의 퀘스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계속 그럼 굉장히 쉽게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OBA 그냥 억셉을 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여기에 이제 레지스트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럼 여태까지 이제 제가 봤던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시츄에이셔널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요 다음 연구에서는 그럼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퀘스천을 갖게 되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레귤레이터리 핏 티오리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뭐 삶에 대한 태도, 태도라기보다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레귤레이터리 포커스 티오리가 이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통 보면 이제 프로모션한 사람이 있고 프리벤션한 사람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거죠. 프로모션한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보고 진취적으로 해석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프리벤션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리스크를 어보이드 하려고 하고 그 위험을 테이크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안전한 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더라고 이제 이렇게 디파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레귤레이터리 핏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프리벤션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나 그에 관련된 어떤 수단들이 주어졌을 때 훨씬 쉽게 그거를 억셉을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프로모션한 사람들은 거꾸로 훨씬 이렇게 좀 진취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메시지에 훨씬 더 쉽게 반응을 하고 그걸 더 억셉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귤레이터리 핏은 그 두 개의 핏이 맞아졌을 때, 그러니까 프리벤션한 사람들한테 어떤 비질런트한 메시지나 미인이 주어졌을 때 반대로 프로모션한 사람들한테 어떤 굉장히 진취적인 수단이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훨씬 더 쉽게 프로세싱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고요. 거꾸로 레귤레이터리 non-fit은 반대의 경우가 주어졌을 때 훨씬 더 거기에 저항을 하고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귤레이터리 fit, 다시 말하면 나의 기본적인 성향과 메시지 혹은 수단이 맞는 경우에
굉장히 슈퍼피셜하게 프로세싱을 한다. 쉽게 생각해 보낸다는 거죠. 뭐 시리어스 생각 안 하고 오케이 이거 나한테 맞으니까 난 그걸 수용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레귤러터리 넌 핏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게 주어졌지? 내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OBA 관점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제 어떤 그 생각 가설이 주어졌었냐면 레귤러터리 핏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리벤션한 사람들한테 OBA가 아니라 그러니까 넌 트래킹한 광고가 주어졌을 때 혹은 프로모션한 사람들한테 트래킹 광고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슈퍼피셜한 프로세싱을 해서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광고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가설이었고 두 번째는 레귤러터리 넌핏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거꾸로 핏이 맞지 않는 메시지나 어떤 수단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프로세싱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 미인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 혹은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거죠. OBA 컨텍스트에서는 그걸 이제 렐러번스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이제 멀티플 스타디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펙트를 다 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얘기하면 OBA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헤비어럴 트래킹을 통해서 주어지는 광고가 프리벤션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단지 그게 이제 프로모션한 사람들한테는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프리벤션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근데 프리벤션한 사람들한테 그런 트래킹 광고가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해석을 하고 따라서 이 광고가 단순히 나의 프라이버시만 침해하는 게 아니라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이익을 나한테 주느냐, relevance 가 얼마만큼 높으냐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그 태도를 바꾼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오늘 OBA 관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당시에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구 내용들이 좀 알려졌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OBA를 기본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면들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게 왜 네거티브해? 다 알고 난 다음에도 포지티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연구 결과가 네거티브하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2020년에 코비드 막 시작됐을 때였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DMS라고 디지털 마케팅 서밋이라고 당시 이제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직접 오지는 못하고 이거 발표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이제 주어졌었습니다. 사실 뭐 너무나 이 분야는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연구할 분야들이 워낙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그러니까 이제 가버먼트 레귤레이션들에 대해서 인더스트리들이 혹은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demise of third party data라고 했는데 이제 세 번째 third party cookie less tracking by Google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대 중반에 이런 쿠키 트래킹을 이미 못하게 막았어요. 구글만 유일하게보다는 이제 그 구글이 갖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의 마켓 쉐어가 한 65% 정도 됩니다. 구글이 여태까지 이걸 계속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OBA나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애드 이코시스템들이 계속 서바이브를 할 수가 있었는데 2022년 올해죠. 올해 말로 이제 이 제3자 쿠키 트래킹을 블록을 하겠다고 구글이 작년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데이터 트래킹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광고 산업이 좀 큰 변혁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트라이 어폴로지 혹은 뭐 과점이 훨씬 더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도 뭐 한국은 이미 이제 과점이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게 다이버시파이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트래픽이 훨씬 더 몰리고 데이터를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네 개인 데이터들이니까 이제 퍼스트 파리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데이터들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양극화 혹은 뭐 빈익빈 비교가 이제 심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DMP 데이터 브로커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서드 파티 데이터가 이제 이용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GDPR이나 CCPL 때문에 그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또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이슈들이 서드 파티 데이터에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랑 또 다른 이슈들이 여기에 있고요. 따라서 뭐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소비자들의 권리, 그 다음에 를 얼마나 이제 제대로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이제 중심이 돼서 이멀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프론트엔드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게더링에 관련된 게 좀 더 첫 번째 포커스가 좀 주어졌다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데이터를 콜렉션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혹은 또 수용자들에게 타겟팅된 광고를 보여주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광고가 아니라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사실 아까 리타겟팅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콜렉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나 혹은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서치했던 사람들한테만 그 브랜드 광고를 다시 보여주는 굉장히 단순한 형식이었어요. 이건 이제 리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가 않죠.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소위 말해서 이제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 광고가 왜 나한테 떴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고리즘이 그거를 재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물론 계속 이제 펄스에이션 널리지 혹은 메타커그니션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 그냥 건너뛰고요. 그 최근에 이제 광고는 사실 예전처럼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서 거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태도와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디시전 저니, 뭐 커스터머 저니, 뭐 이런 개념들이 사실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죠. 이미 10년 전부터 이제 메인 핵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는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소비자가 어떤 뭐 브랜드에 어텐션을 주고 관심을 갖고 기억을 하고 태도를 받고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비자가 우리 물건을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온고잉 프로세스로 이제 소비자의 어떤 행동을 관리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워낙 지금 플랫폼들이 다양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거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그냥 매뉴얼리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들도 AI를 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2022년에 굉장히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비짓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텐데 그것들을 데이터 콜렉션을 다 해서 이제 플랫폼들이 갖고 있죠. 그것들을 이제 AI가 제대로 해석을 해내서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단순히 하나의 광고 메시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컴퓨테이셔널 계산을 해낸다라는 개념이고요. 뭐 이제 메타버스도 사실 그런 개념 안에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광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뭐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컨슈머 그 익스피리언스를 프로바이딩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다 모든 걸 다 게임화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미라는 요소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리얼 월드의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다 인테그레이션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저와 사실 이제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AI 인플루언서입니다. 뭐 사실 저는 인플루언서들을 그렇게 많이 팔로우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최근 학생들은 뭐 젊은 학생들은 거의 뭐 같이 사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이게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에이지안 컨트리들에서 훨씬 더 그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막 끝낸 연구가 Human vs.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In Coping with AI Influencer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AI 인플루언서에 대한 연구들은 뭐 몇 가지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AI 인플루언서가 뭐 스폰서십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AI 인플루언서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느냐 뭐 아니면 모덜리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연구들이 이제 주로 있어 왔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코그니티브에 대한 관점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런 AI 인플루언서를 보았을 때 혹은 또 그 AI 인플루언서와 인터랙션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사람 인플루언서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게 AI 인플루언서 뒤에 있는 인텐션이나 모티베이션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AI 뒤에 있는 알고리즘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라는 가정을 한 거죠. 따라서 그게 이제 알고리즘믹 어웨어니스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펄세이션 널리지의 AI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AI도 예전 리타겟팅처럼 단순하게 relevance 있으면 아니면 내가 그 브랜드를 한번 봤으면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의 모든 행동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AI가 저한테 가장 적합한 광고를 보여주거나 어떤 인터랙션을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뭐 저희 랩에서 이제 뭐 만들어낸 개념인데 따라서 이게
휴먼 인텔리전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간의 퍼스에이전 게임이다 라고 이제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간단하지만 좀 코딩을 해서 이 AI 인플루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유저들을 페이스북 플랫폼으로 인바이트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저희가 이게 멀티플 사이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디라고 했겠고 얘는 이제 야스민인데 야스민하고 이런 이제 물론 이제 텍스트 대화예요. 텍스트 컨버세이션 실제 뭐 보컬한 건 아니고 텍스트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야스민이 어떤 프로덕트를 이제 프로포지션 하는 거죠. 서제스션 하는, 레코멘드를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너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없니? 이게 너 같은 애한테 딱 맞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날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알고리즘믹 어웨어니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가 액티베이트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AI가 하는 어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그 대화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다양한 인터랙티비티들을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저희가 그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간의 인터랙션 이펙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좀 더 중요하게는 그 엔트로포모피즘, 다시 말하면 이제 의인화의 정도가 이걸 어떻게 모더레이티드 미디에이션을 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봤습니다. 굉장히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의 어웨어니스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광고 태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나쁘게 나타났고요. 다시 말하면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비자가 아는 경우에 설득을 잘 안 당한 거죠. 단 그러나 AI와 인터랙션이 높은 경우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제 퍼스에이전 널리지 관점에서 봤을 때 AI와의 이런 그 텍스추얼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그 소비자에게 충분한 커그니티브 커패시티가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본 거죠. 예. 따라서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인터랙션을 많이 하면은 사실 얘가 AI건 아니건 상관없이 되게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엔트로포모피즘, 그러니까 의인화의 정도가 이 두 가지 변수, 알고리즘 어웨어니스와 AI 인터랙티비티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광고 태도 변화에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과를 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후속 연구가 계속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역시 뭐 이 분야 역시 할 것이 사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페이퍼에서 이제 처음 그 AI 인플루언서와의 어떤 인터랙션을 휴먼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간의 게임이라고 이제 저희가 디파인을 했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좀 많이 좀 확장을 시켜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이제 코그니티브 로드에 대한 역할, 또 이제 뭐 일종의 미디에이터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모더리티, 저희는 텍스추얼한 인터랙티비티만 봤는데 뭐 보컬한 인터랙티비티, 뭐 비주얼한 인터랙티비티, 뭐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더 중요하게는 사실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관심이 생겼어요. 사람은 이렇게 메타코그니티브한 프로세싱을 하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CS 쪽 리터러처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 예상에 맞게도 CS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통해서 메타코그니티브 프로세싱을 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걸 이제 알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불과 뭐 멀지 않은 미래에 휴먼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정말 진정한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뭐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 말씀은 뭐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겠고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